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이기심과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 시댁 식구들을 겪으며 인간의 밑바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 소중한 가족까지 이용하려 했던 전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반격하고 제 삶은 되찾았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제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은 강석훈이고 지역 청년 창업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여동생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책임감 강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 힘이 되어 주겠지라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제게 집안의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여동생 이야기였죠. 여동생은 원래부터 집안의 말썽쟁이이자 사고뭉치였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툭하면 가출하고 문제를 일으켜 가족들 걱정을 하게 했다고 했죠. 어머님은 저게 사람 굿이라고 살런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곧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기에 대학도 안 들어갔고 20살이 훌쩍 넘도록 번듯한 직업 하나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그마저도 힘들다며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다고 했어요. 그나마도 외모가 예쁘고 날씬해서 쇼핑몰 모델 같은 것도 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 안내소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니 멋대로 그만둔 상태였죠. 그 후에는 어머님께 용돈을 탔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성형 종종 받고 피부과에 돈 쓰러 다니고 어쨌든 가족들 속을 썩히는 철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신우 자린이만큼 걱정이 안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로 우리 민지 철없는 건 아는데 내가 오빠로서 잘 타이를게. 자기까지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가 좀 대책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집안에 사고뭉치 한두 명은 있다고 하고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줄 일은 없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을 올릴 무렵에는 신우가 한 수산물 가공 회사 경리로 취직해서 비교적 얌전히 다니고 있었기에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요. 결혼 후 약 2년 동안은 정말 큰 문제 없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힘들게 시작했던 제 공방은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도 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남편도 운영하던 일식요리 식당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죠. 신우도 별다른 문제 없이 회사에 잘 적응하는 듯 보였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을 때 조용했던 시댁에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께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도 안 한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신우는 회사 근처에 친구랑 자취를 한다고 집을 나가서 어머님도 그동안은 자주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찾아갔는데 신우 배가 이미 제법 부른 상태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도 이미 진작에 그만둔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 일로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면서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언니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난임 부부였거든요. 저희 언니처럼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한테나 아이가 찾아오면 좋은데
시집도 안 가고 대책도 없는 저의 신우 같은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뇨. 어쨌든 저는 신우가 도대체 어쩔 생각인가 하면서 일단 어머님의 부름에 남편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딸 자식 인생 망쳤다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셨고 남편도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신우에게 소리치며 애아빠가 누구인지 추궁했죠. 야, 너 도대체 어쩔 생각이야? 결혼도 안 한 기집애가 덜컥 임신부터 그것도 이렇게 배가 부를 때까지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 진짜 미치겠다. 그리고 도대체 애아빠가 누구야? 당장 가서 책임지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남자랑 이미 끝났어. 나도 몰라. 그리고 그 인간 애초에 나 책임질 인간도 아니야. 뭐라고? 너는 그런 남자애까지 가졌단 말이야? 도대체 뭐 어쩌려고? 아, 실수였던 거지.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년. 차라리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웬일로 얌전히 사나 했더니 임시? 게다가 회사까지 마음대로 그만두고. 아휴, 내 팔자야. 너 때문에 내가 미친다. 그날 어머님은 신우를 붙들고 한참 동안이나 통곡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당장 그 애아빠란 놈을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며 씩씩거렸죠. 남편이 너무 흥분했기에 저도 무슨 일 날까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차분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했더니 자기 여동생이 임신했고 그 애아빠라는 새끼는 모른 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도 어머님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신우를 다그치거나 애아빠에 대해 난리치거나 묻지도 않았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이미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어쩌겠냐고 말해봤자 열받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남편도 신우가 이미 임신을 했고 아이를 지을 시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낳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우는 아들 재민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는 100일 정도 지나서는 작은 카페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며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온종일 재민이를 돌봐주셨죠. 신우는 제법 열심히 일하는 듯 했고 버는 돈으로 재민이 육아에 필요한 물건도 사고 육아 관련 서적도 읽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신우가 정신을 차렸나 보다,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려나 보다 생각했고 또 한편으론 대견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철이 든다고도 하더니 우리 신우가 딱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뭐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오랜만에 시댁에 잠깐 들렀는데요.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신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우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라는 겁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빠 보였는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까지 생겼다고 하니 놀랐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큰 건축사무소 대표 아들이라서였습니다. 그 아들도 유학까지 다녀와서 아버지네 건축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는 건축가고요. 남자가 인물도 좋고 유학파에 직업 좋고 집안까지 좋다고 하니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신우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딸 덕분에 엄마도 호강 한번 해보자느니 허리 펴고 살아보자느니 하시면서요. 저는 조금 놀라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머님, 근데 그 남자도 아나요? 재민이에 대해서. 저는 신우의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에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지 그럼. 아, 알아요? 그런데 괜찮대요? 아, 괜찮다니까 만나지. 그렇구나.
저는 좀 놀라면서도 어쨌든 신우에게 괜찮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축하했습니다. 신우가 홀몸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니 둘이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신우가 좋은 사람 만났고 또 재민이의 존재를 다 안다고 하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으로서 참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일은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으로 저에게 돌아왔지만요. 어쨌든 신우가 만나는 그 건축가의 이름은 문세우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 남자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그 둘의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남친이 재민이의 존재까지 다 알고 있다고 어머님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우의 아이인 재민이는 어머님 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우와 어머님은 그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미혼모라는 사실과 재민이의 존재까지도 숨기고 결혼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랐고 어머님과 신우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건 아니죠. 나중에 걸리면 어쩌려고요. 그쪽에서 알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갈 일이에요. 큰일 난다고요. 제가 말리자 어머님은 오히려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말 안 하면 되지. 어떻게 할 거야? 알려면 어떻게든 알죠. 애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거냐고요. 이게 감춘다고 감춰질 일인가요? 하지만 제 말에 신우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됐어요, 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 전에 자기 과거를 다 시시콜콜 얘기하고 결혼해요? 아가씨,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배 아프신 거 아니에요? 네? 신우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부러워할 게 따로 있죠. 그냥 단순히 연애 몇 번 하고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혼모로 애를 낳았고 그 애가 버젓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만약 상대방 측에서 알게 되면 저도 어쨌든 이 집 식구 중 한 명인데 싸잡아서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여동생이 저지른 일인데 올케인 저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겠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만류하는 저를 나무라셨죠. 정아야, 너는 신우 좋은 일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야겠니? 찬물이 아니라요, 어머니. 재민이 걱정은 아예 붙들어 매라.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무슨 방법요? 재민이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설마 문세우 씨한테 어머님 아들이라고 하실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니까 괜히 초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단체로 사기를 친다는데 이걸 제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너무 황당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있는 애를 없다고 하고 이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려는 신우와 어머님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도 좀 말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건 알겠는데 걸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이혼당할 수도 있고 사기 결혼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신우를 설득해서 그 남자친구에게 다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신우가 애가 있음에도 문세우 씨가 좋다고 하면 결혼 진행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자기야말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민지가 그 정도 남자 잡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문세우 씨 집안 진짜 빵빵하던데.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지영 유지 중 한 명이라니까.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모른 채 해. 아니, 모른 채 할 게 따로 있지. 나는 당신도 어머님도 아가씨도 이해가 안 돼.
재민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겨져? 그럼 재민이는 뭐라고 할 건데? 어쨌든 그 남자도 재민이를 볼 거잖아. 그쪽 남자도 어머님 사별하신 거 진즉에 알고 있는데 재민이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재민이는 뭐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잖아. 아무튼 집안에 시끄러운 일 더 만들지 말고 당신은 그냥 모른 척 좀 해줘. 설마 재민이를 보육원 같은 데 보내고 그런다는 건 아니지? 저는 너무 경악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무슨 애를 물건 취급하면서 안 보이게 감추거나 속일 수 있다는데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할머니며 엄마, 삼촌이 다 있는데 무슨 재민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느냐 펄쩍 뛰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신우의 결혼에 무조건 좋다고 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침묵하는 것도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동참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나요? 저보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데요. 제가 만약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까지 한다면 나가서 터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고 신우의 저 말도 안 되는 거짓 결혼을 묵인하는 것도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해야 하나, 나중에 걸려서 문제 생겨봐야 정신을 차릴까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말했던 그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재민이가 저희 언니 집으로 갔거든요. 저희 언니네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님이랑 같은 교회에 다녔고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저희 언니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언니 연락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정이 생겼다고 언니한테 애 좀 며칠만 봐달라고 하더랍니다. 저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시어머니끼리 아는 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가까운 사이기도 하니까 저희 언니도 알겠다고 하고 며칠간 봐줬대요.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안 데리고 가더랍니다. 언니가 연락해서 언제 아이 데리고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계속 변명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받더라는 거예요. 언니도 너무 황당하고 곤란해서 저에게 결국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듣는 저도 기함을 했죠. 너도 알다시피 너네 시어머니랑 우리 어머님이랑 아는 사이잖아. 나도 너네 어머님 교회에서 자주 보고. 그런데 연락 와서 며칠만 애를 봐달라고 하시더라고.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사정이냐고 여쭤보니까 병원에 단기 입원을 해야 되는데 괜히 너랑 강서방이 알면 걱정하니까 조용히 입원하고 치료받고 나오실 거래. 그래서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탁할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 사정이 그러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며칠만 데리고 있겠다고 하고 재민이가 우리 집에 온 거거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데리고 가시고 연락도 안 받는다. 미치겠어 정말. 입원이니 뭐니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병원 치료니 입원인가요? 신우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게 다니시는데요. 가만 보니 저희 언니한테 재민이 맡기고 안 찾아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 언니에게 전해 듣고 나서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세요? 저희 언니한테 재민이 맡기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찾아가지도 않고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뭐가요? 너네 언니네 부부 애 안 생긴 지 5년 넘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긴다며? 그런데요. 너네 언니네는 애가 필요하고 우리 민지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딱 된 거 아니니? 뭐가 딱 돼요? 재민이가 물건이에요? 어떻게 어머님 손주를 그런 식으로... 내 손주 귀하니까 너네 언니한테 보낸 거지. 너네 언니 착한 거 알고 애도 그만큼 기다렸으면 얼마나 잘 키워주겠니?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한다.
생판 모르는 남도 입양해서 키우는 마당에 재민이나 나는 사이잖아. 니네 언니도 임신 안 되는데 억지로 몸상해 가면서 임신 준비하지 말고 재민이 키우라 그래. 라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딸 결혼 보내는 것에 급급해도 손주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어딨나요? 게다가 저희 언니는 무슨 잘못인가요? 저희 언니랑 얘기가 되거나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잠깐만 맡아달라고 부탁할 땐 언제고 맡겨놓고 안 찾아간다니요. 진짜 날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것도 가족을 상대로 날강도요. 어머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데리고 가세요. 내일까지 재민이 안 데려가면 제가 직접 데리고 어머님 집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이런 식으로 할래? 어머님이야말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님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는데 남편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형내 어차피 애도 없는데 재민이 좀 키우면 안 되느냐고. 재민이 아직 완전 아기니까 그냥 재민이 낳았다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되냐는 겁니다. 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저는 막말로 신우가 저지른 사고인데 왜 그 수습을 우리 언니가 해줘야 되냐고요. 저도 애한테 사고라는 표현까진 하고 싶진 않지만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민지 걔가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알아? 오빠로서 그 행복 지켜주고 싶어. 거짓말하면서 무슨 행복. 그 문세호 씨한테 사실대로 말이라도 하라 그래.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문세호가 민지한테 애 있다고 하면 이 결혼을 하겠냐고. 그럼 안 하면 되지. 하지 말고 본인이 낳은 애면 본인이 책임지고 키우라 그래. 남한테 떠넘길 생각 말고.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어쨌든 저는 어머님께 애 데리고 가라고 계속 연락했고 결국 어머님은 언니네 찾아가서 애를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속셈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 언니한테 맡기면 저희 언니도 아이한테 정이 들어서 보내기 힘들 거잖아요. 그걸 노린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그냥 우리가 키우겠다는 소리가 나왔으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서로 충분히 합의를 해서 대신 키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격다짐으로 애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데 저희 언니가 뭐하러 재민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하겠나요? 하여튼 그렇게 재민이를 도로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더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재민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온 거였어요. 재민이와 재민이 육아용품까지 챙겨왔던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재민이 그냥 우리가 키우재요. 내가 미쳤느냐고 나랑 장난치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어차피 조카니까 자기한테는 아들이나 다름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없으니 조카를 그냥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폭발할 것 같은 기분으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어머님은 몹시 당당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석훈이랑 얘기 됐어. 저랑은 얘기 안 됐습니다. 재민이 도로 데리고 가세요. 저 이렇게 못 삽니다. 못 살면 어쩔 건데. 그리고 못 키우겠으면 들고 간 돈 도로 갖고 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라고 하기에 어리둥절했죠. 돈이라뇨? 석훈이가 돈 들고 갔잖아. 5천만 원. 네?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 한다는 말이 어머님에게 애 키워주는 대신 5천만 원을 받았대요. 5천만 원을 왜 받느냐 했더니 차 바꾸는데 썼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이 뜨악했죠. 남편은 전부터 갖고 싶었던 차가 있는데 그게 8천만 원짜리거든요. 저희 형편에 비싼 차기도 하고 너무 사치 같아서 만류했는데 남편은 그 차 사고 싶다고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5천만 원 해준다고 하니 그걸 덥석 받고 계약까지 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동차 인수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우리도 어차피 애 가질 거잖아. 자기 몸 망가지게 힘들어서 임신할 필요 뭐가 있어. 조카면 아들이나 다름없지. 우리가 키우면 돼. 쉽게 생각하자. 당장 임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다짜고짜 신우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키우자고 그러고 그 돈은 당신 차 사는데 보탠다고? 당신이 그러면 내가 좋다 그러자 그럴 줄 알았니? 어쨌든 이미 받았고 난 키우기로 했어. 그럼 혼자 실컷 키워. 그 말은 뭐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재민이 도로 안 데리고 가면 나 이혼할 거야. 아, 몰라. 그럼 이혼하든가. 어쩜 그렇게 사람이 정이 없냐? 돈 한 푼 안 받아도 새 출발하는 신우 위해서 조카 좀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것도 이렇게 막무가내 주먹 다짐으로. 돈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재민이도 보내. 아니면 이혼이야. 마음대로 해. 나는 돈 돌려드릴 생각 없어. 그냥 키울 거야. 그래. 그럼 혼자 키워 어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리가 오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너무 기막히면서도 동시에 어머님과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나더라고요. 대책 없이 일 저지른 건 신우인데 그 뒤처리는 왜 제 몫이 되나요? 너무 황당했죠. 거기다가 마음대로 5천만 원 받고 그걸로 자기 차까지. 저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제가 재민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보라고 하고 그냥 집을 나갔어요. 친정에 가겠다고 하고요. 남편은 그럼 재민이는 어쩌냐면서 난리치는데 어쩔지 생각도 안 하고 5천만 원 주신다고 하니 덥석 애부터 받아오나요? 하나같이 다 미친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짐 싸서 친정에서 지냈고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갔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독하네, 조카 좀 키워줄 수 있지, 못돼 처먹었네 어쩌네 하시는 겁니다. 사고는 자기 딸이 쳤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자기애 감추고 결혼하려는 신우만큼 제가 독할까요? 그렇게 이혼 얘기가 오가는데 그 와중에도 신우는 웨딩 사진 찍고 행복해 죽겠다고 SNS에 사진 올리고 난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열받는 겁니다. 지 때문에 지네 오빠 가정은 파탄나게 생겼는데 자식까지 나몰라라 하고 행복하네 어쩌네 하는 게 말인가요? 게다가 저랑 남편이랑 이혼 얘기 오가고 사이가 완전 파국이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제 욕 엄청 하고 못돼 처먹었네 어쩌고 뒷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주었나 했더니 알고 보니 재민이의 친아빠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신우가 다녔던 수산물 가공회사 부장이었고 애 둘 딸린 유부남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그 부장애를 임신했다는 걸 알고 저희 남편과 어머님이 찾아가서 난리를 친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남자가 합의금 및 양육비로 8천만 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에서 5천만 원을 저희 남편이 받은 거죠. 애 대신 키워주는 조건으로요. 저는 그 사실을 아예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결국 신우의 약혼남인 문세호 씨가 일하는 건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세호 씨에게 보자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사기 결혼의 희생양이 될 문세호 씨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로 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아마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실은 결혼하려는 강민지 씨요. 저희 신우. 예.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한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름은 재민이고요. 예? 그리고 그의 아빠는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문세호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신우와 시댁에서 미혼모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난임 부부인 저희 언니한테 아이를 떠맡기려 했던 파렴치한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친부가 유부남이며 이미 거액의 합의금까지 받았다는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문세호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그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들이 있다고요? 그것도 유부남이랑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요? 어머님과 강민지 때문에 제 결혼도 파토났고 누가 봐도 사기 결혼인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문세호 씨는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배신감과 분노가 극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얘기를 전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거의 발작하듯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문세호 씨에게 그 모든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는 길길이 날뛰더군요. 네가 뭔데 문서방 찾아가서 그딴 소리를 내? 너 미쳤니? 문서방이 당장 결혼 안 한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 너 때문에 내 딸 귀한 인생 조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왜 그딴 짓을 저질러? 하지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어머님? 아가씨랑 어머님이 애 있는 거 속이고 사기 결혼하려다가 들통난 거잖아요. 이 독사 같은 년이 진짜!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들도 네가 저지른 짓거리 듣고 열받아서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지금 당장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 니년 끝장낼 줄 알아! 아, 이제 협박까지? 어디 해보세요. 남편한테도 꼭 그렇게 전하시고요. 그렇게 저는 공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시모는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신우와 남편을 대동하고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희 공방문을 부수기라도 할 듯이 말이죠.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내 딸 앞길을 가로막아!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망쳤어! 인연을 그냥! 말이야 바른 말이죠. 사기쳐서 결혼하려고 한 주제. 뭐가 어째? 인연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 정도가 되니 완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신우도 저를 노려보며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딴 짓 저지른 거죠? 내가 시집 잘 가는 것 같아서 배 아팠던 거죠? 너도 정신 차려. 언제까지 안 들킬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낳은 자식이면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진작 처리하듯이 여기저기. 애한테 그러고 싶니? 미안하지도 않아? 제가 한마디 하자 신우도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따지더라고요. 뭐라고? 야, 이게 진짜 새언니 대접해주니까 네가 뭔데 그딴 충고야?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와, 너 진짜 막 나가자 이거지? 야, 다 필요 없고 너 문세호한테 전화해. 해서 네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고 불어서 헛소리했다고. 아니면 이혼당할 줄 알아? 그래,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우리 정말 이혼 도장 찍는 거야. 명심해. 저는 기가 막혀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 이유는 내가 먼저 하려고 했어. 나는 사기꾼들하고 계속 한 식구로 지낼 생각 없거든. 뭐? 사기꾼? 이 미친년이 진짜 언니 대접해주니까. 하면서 신우가 저한테 달려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 공방 안쪽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싸늘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문세호 씨였죠. 아까 어머님이 전화가 왔을 때 문세호 씨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와서 실체를 직접 보라고요. 문세호 씨가 나오니까 어머님도 남편도 신우까지도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더라고요. 와, 강민지. 너 내 앞에서 그렇게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하더니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오빠, 그게 아니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있다면서 그런 사실까지 속인다고요? 진짜 기가 막히네. 아이고 문서봐. 오해야 오해. 오빠, 걔 내 애 아니야. 언니가 나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오빠,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너는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이딴 짓이나 하니?
진짜 신물이 난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애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 애 물건 취급하고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진짜 무섭다. 당신들하고는 정말 끝이야.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결혼 준비 비용 전부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문서방,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문서방입니까? 아주머니 딸하고 다 끝났는데. 문세호 씨는 씩씩거렸고 저는 내 공방에서 다들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세호 씨는 해결나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이 행패를 부릴까봐 다 갈 때까지 자기가 좀 있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이혼이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죠. 남편은 그제야 자기 여동생한테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나까지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난리를 칠 거면 진작 쳤어야지.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너무 어이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는 그날 이후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문세호 씨에게 파혼당했고 문세호 씨의 부모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 될 뻔했던 여자가 아이까지 숨긴 미혼모였고 유부남과 바람피어 얻은 아이를 거에게 돈을 받고 떠안았으며 심지어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문세호 씨 부모님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꽤 명망있던 건축가 집안이었기에 그 집안의 분노는 신우와 어머님에게 치명타가 되었죠. 문세호 씨 부모님은 이런 파렴치한 집안과 사돈을 맺을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두 번 다시 신우와 어머님 집안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작은 지역 동네이니만큼 사람들에게 삽시간으로 퍼져나갔고 신우와 어머님은 동네에서 완전히 평판이 바닥나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맥 장사기도 했던 남편 식당에도 치명타였고요. 그야말로 집안 망신이란 망신은 다당하고 폐가 망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어머님이 저희 가게 와서 난동 부린 거, 저 때리려고 한 거, 폭언 전부 다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신우가 바람을 폈던 그 유부남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내라는 사람이 시댁과 신우에게 직접 찾아와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위자료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 유부남까지도 조용히 하기로 하고 8천만 원을 줬는데 결국 다 터트린 거 아니냐면서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고 있고요. 아주 쑥대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끝까지 제가 다 터트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를 원망한다는데 와,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더군요. 제가 차라리 결혼 전에 터트려서 이 정도로 끝냈으니 망정이지. 막말로 전신우랑 문세호 씨가 결혼까지 했다가 다 알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쩌려고 그러나요? 그런데도 제 원망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혔죠. 사기꾼 같은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사기치고 거기에 남을 이용하려고까지 했던 전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덮을 수 있을 줄 아나 본데 그렇게 감춰둔 진실은 어디선가 터지기 마련이고 그 뒷감당도 본인들이 감당해야겠죠. 저는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끝낸 것만으로도 똥통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키우며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작은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처럼 제 삶도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한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방향키를 잃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제 남편이 있었죠.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한테 그토록 푹 빠졌을까 하는 자주 섞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살이나 어렸던 전 남편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기까지 했는데 그 남자의 어떤 면이 제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던 건지 모르겠네요. 29,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남자를 대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인지 결혼이라는 단어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요란하고 북적거렸던 친구의 가게 오픈날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 틈에서 잠시 벗어나 테라스에 기대 서 있는데 그 남자가 다가왔어요. 어색한 첫인사 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자들과의 대화를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처음 본 사람인데도 스스럼 없이 말도 걸고 자기 얘기도 잘 꺼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부모님의 결혼 성화에 대한 푸념까지도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하면서도 솔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 남자와 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급격히 가까워졌고 몇 달 뒤 그는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다소 성급하지만 설레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연 씨, 저랑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결혼 생각하고요. 네? 글쎄요.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알죠. 근데 시연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운명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딱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차분하고 현명해 보이고 저 같은 사람 잘 잡아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온다고나 할까요? 어딘가 계산적인 듯한 그의 말에도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연하남의 저돌적인 모습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남자의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크고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기계 설비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고 어머님은 온화하지만 기품 있으시더군요. 잔뜩 긴장한 제 모습에도 두 분은 예상외로 저를 무척이나 따뜻하게 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연이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우리 민준이가 왜 그리 서둘렀는지 알겠어. 착하고 선해 보여요. 편하게 앉아요. 우리 민준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구만. 시연이가 차분하고 야무져 보여서 마음에 든다. 사람이 아주 착하고 현명해 보여. 나중에야 그 환대의 이면에 숨겨진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인다고 저를 좋아하셨는데 철없는 외동아들을 잘 관리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제 상상 이상으로 철딱선이 없고 여자 좋아하고 개념 없는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시댁의 든든한 지원 아래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자 드러난 결혼의 민낯은 초라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는 일과 회사 일, 회식을 핑계대며 늘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다는 듯 굴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올 때가 비일비재했어요. 때로는 새벽녘까지 연락 두절 상태가 된 적도 많았죠. 여보, 지금 몇 시야? 전화는 왜 안 받고? 무슨 일 있었어? 또 시작이네. 회식했어, 회식. 피곤하니까 들들 좀 볶지 좀 마.
그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회피하는 태도에 제 마음은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저녁 6시 이후로는 제 전화를 받는 일이 드물었고 저는 종종 불길한 예감을 느껴야 했죠. 그때 저희는 시부모님의 권유로 임신을 준비 중이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죠. 병원을 오가며 주사를 맞고 결과를 기다리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제 옆에서 남편은 조금의 위로나 의지도 되어주지 못했죠. 오히려 그의 무관심과 늦은 귀가는 제 마음을 더욱 병들게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저는 결국 친하게 지내던 친구 혜미에게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일 때문에 바쁜지 아니면 딴짓하느라 바쁜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더니 혜미는 뜻밖의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럼 어때? 네 전화 안 받으면 바로 다른 사람 SNS 메시지로 연락해보는 거야. 그래도 답이 없으면 진짜 바쁜 거고. 바로 답 오면 알지? 저는 혜미의 말대로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혜미의 SNS 계정을 빌려 남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요. 뭐라고 답이 올까 심장이 터질 듯 뛰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을 확인시켜주는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아, 누구셨죠? 혹시 지난주 라운지바에서 아이디 주고받으신 분인가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라운지바라니, 아이디를 주고받았다니. 남편이 밖에서 어쩌고 다니는지 알겠더라고요.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제 폰으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 저는 차가운 분노를 담아 카톡을 보냈습니다. SNS 메시지 보는 거 나야. 지금 집으로 들어와. 남편은 제 카톡을 읽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그의 뻔뻔한 얼굴을 보자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바로 들어오랬는데 지금까지 뭐 하다 온 거야? 야근? 회사 일? 웃기지 마. 다 거짓말이었네? 아, 진짜 시작이네 또. 사람 좀 그만 들들볶아. 숨 막혀 죽겠다고. 결혼했으면 좀 믿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믿어줘? 지금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와이프 전화는 그렇게 씹어대면서 생판 모르는 여자 연락은 칼같이 답장하네? 게다가 라운지,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니까.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답장한 거잖아. 당신 전화는 뻔해. 잔소리 아니면 의심. 그러니까 안 받은 거지. 솔직히 너도 책임 있다고 생각 안 해? 네가 의심받을 짓 했잖아. 너 회사 핑계 대면서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지? 와, 소설 쓰시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없으면 사람 함부로 의심하고 몰아대지 마. 의부증이야 뭐야? 그의 적반하장과 의부증이라는 단어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죠.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거야. 네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시부모님이라는 말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무슨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한다 그래. 내가 앞으로 연락 잘 할게. 됐지? 아, 진짜 치사하다. 내가 바라는 거 기본적인 거잖아. 연락 잘하고 늦지 말고. 그리고 여자 만나는 거 들키면 나 진짜 안 참아. 내가 말하는 게 어려운 부탁이야? 알았다고. 연락 잘하면 될 거 아니야. 그 후로 그는 약속대로 연락은 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에 마지못해 하는 보고일 뿐이었죠. 이럴 거면 도대체 저랑 결혼은 왜 했나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도 결혼하라고 닥달을 하니까 마지못해 했지.
저에 대한 그 어떤 애정도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 마음속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는 기적처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시험관 시술 과정은 고되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해 오롯이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님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육아라는 게 너무 고돼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기도 했어요. 잠 못 자고 아이와 씨름하는 동안 제 몸과 마음은 서서히 지쳐갔죠. 제가 육아에 허덕이는 동안 남편은 주말이면 친구들과의 약속, 출장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집을 나섰습니다. 평일에는 비교적 일찍 들어와 잠시 아빠 노릇을 했기에 저도 남편의 주말까지 맡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잦은 외박과 의심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늘 신경 쓰이고 괴로웠던 저는 결국 남편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감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의심과 달리 앱은 남편이 말한 장소와 일치했고 그는 저의 의심을 피하려는 듯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종종 보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남편을 많이 믿게 되고 또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평일 낮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죠. 무심코 켠 위치 추적 앱 화면에 찍힌 그의 위치는 회사에서는 살짝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외근 때문에 간 건가 생각하며 그냥 말았습니다. 물론 제 직감은 이상했지만요. 그러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남편의 거짓말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혜미와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혜미에게 제가 겪고 있는 고민, 고통 등을 상담했습니다. 내가 정말 의부증인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혜미는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어떤 식당의 사장이라고 했죠. 여보세요? 저희가 최민준 씨라는 분의 지갑을 습득해서요.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더라고요. 어머, 저희 남편 지갑을요? 예, 지갑을 찾아보니 명함이 있어서 그리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쓰던 명함을 준 적이 있는데 그게 남편 지갑에 남아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겠다고 했고 위치를 물었죠. 찾으러 가겠다고 하고 그 위치를 검색해봤는데 그곳은 얼마 전 남편의 위치 추적 앱에서 발견된 그 장소인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지갑을 찾으러 가기로 했고 옆에 있던 혜미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혜미를 태우고 그 식당을 갔습니다. 여기야? 그 지갑 주었다는 식당이? 같이 들어갈래? 그런데 혜미는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아니, 나는 전화가 들어와서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아. 볼일 보고 나와. 밖에 서 있을게. 그래, 그럼 얼른 챙겨올게. 그렇게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남편 지갑 주우셨다고. 그런데 저를 보는 사장님이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는 분인데 왜 나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시지 싶었죠. 이 지갑 주인 아내분이세요? 네, 제가 이 지갑 주인 아내인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저를 의심의 눈길로 보면서 갸웃하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왜 그러시죠? 저는 전에 식당 같이 왔던 그분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아내인 줄 알고. 네? 아닙니다. 제가 괜한 소리. 지갑 여기요. 사장의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가려다 말고 다시 물었죠. 저기 사장님, 그게 무슨...
남편이 누구랑 왔었는데요? 예?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러지 마시고요, 사장님. 제 남편이 누구랑 왔었는데요? 여자랑 왔나요? 그 여자랑 부부처럼 보였다고요? 그 말에 사장님은 잠깐 눈치를 보더라고요. 손님 사생활이니까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눈치였죠. 그런데 문득 창밖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어라, 저분도 오셨네. 그때 남편분이 저분이랑 오셨거든요. 라면서 가리키는데 그 가리킴의 끝에는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혜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죠. 네? 저분 맞아요. 이 지갑 주인분하고 같이 저희 식당 오셨잖아요. 그때 저분이 빨간 옷을 입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 본 사람은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손님들도 어지간해선 기억 잘하고요. 저분이랑 남편분이 같이 오셨는데 다 같이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저 여자랑 같이 왔다고요? 예, 솔직히 저는 꽤 다정해 보이길래 저쪽이랑 부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혜미는 지갑 찾고 나왔냐고 묻는데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미를 힐끔거렸습니다. 혜미랑 내 남편이? 그게 말이 되나 싶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뭘 잘못 보셨나 싶기도 한데 빨간 옷이라고 하니 혜미가 즐겨 입는 옷이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 남편과 혜미가? 도대체 왜? 언제부터? 기가 막혔죠. 저는 혜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혜미야. 너 아까 그 식당 혹시 가본 적 있어? 혜미는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그렇진 않은데. 아, 그래. 내가 저기까지 뭐하러 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라는데 묘하게 어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일단 혜미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그렇게 저녁에 남편이 왔고 저는 남편에게 지갑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거 어디 있었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시겁했는데. 식당에 놓고 갔다던데. 식당 아저씨가 전화 주셨어. 아, 그래. 고맙다고 전화해야겠네. 사장님이 놀라시더라. 저번에 왔던 그 여자가 와이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왔다고? 여자랑 거기 갔었나 봐. 제 말에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뭔 소리야. 그 사장님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직장 동료랑 외근 갔다가 간 건데. 그만 좀 잡았대. 나 그 여자가 누군 줄도 아는데?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지더라고요. 안다고? 혜미잖아. 맞지? 남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혹은 변명할 가치조차 못 느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일 없다고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참이나 굳은 얼굴로 무언가 생각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래, 맞아. 혜미랑 갔어. 네가 걔 SNS 메시지로 연락했을 때부터. 그때 연락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어. 뭐라고?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어쩌는지 보려고 혜미의 SNS로 연락했는데 오히려 그 계기로 혜미와 제 남편이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너 진짜 쓰레기다. 어떻게 와이프 친구랑 네가 인간이야?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그냥 그러고 네 마음대로 여자 만나면서 살지 나랑 왜 결혼했냐고. 아, 엄마 아빠가 결혼하라고 닥달하니까. 솔직히 말해? 난 네가 조용하고 순해서 내가 뭘 하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솔직히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들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냐? 엄마가 하도 결혼 좀 하라고 닥달했는데 그때 마침 네가 제일 만만해 보였던 것뿐이야. 근데 완전 잘못 고른 거야, 내가. 뭐라고? 너 사람 가지고 노니? 네가 뭔데? 그따위 마음으로 네가 뭔데 나랑 결혼하고 사람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아, 시끄러! 이렇게 된 건 너한테도 잘못 있어. 네가 너무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다고. 결국 원인 제공은 네가 한 거야. 내 덕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 덕에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럼 그냥 만족하고 네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지. 왜 허구한 날 바가지를 긁고 긁기를. 남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존재에 대한 짜증과 불만만 가득했죠. 저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와, 기가 막힌다. 됐다.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만하자. 나도 네가 이 정도 쓰레기인 줄은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겠니? 뭐? 쓰레기? 아, 아니다. 실수다. 쓰레기한테도 미안할 지경이야. 당장 너네 집 가자. 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네 입으로 직접 말씀드려. 우리 이혼한다고.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저는 너무 상처받은 마음으로 저렇게 말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남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의 빛마저 감도는 겁니다. 그래, 잘 됐어. 요즘 들어 제일 반가운 소리네. 그래, 내가 가서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 끝내자. 나도 너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 남편은 마치 큰 짐이라도 벗은 듯 신나서 앞장서서 갔고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비열한 남자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놓아주지는 않으리라는 마음이 싹 텄죠. 그렇게 갑자기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고 늦은 밤 시댁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남편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놀란 시부모님이 이유를 묻자 그는 제 탓을 하며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의 외도 사실과 그 외도 상대가 제 친구라는 사실까지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철면피 같은 태도에 시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호통과 실망감이 거실을 가득 메웠죠.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네 잘못으로 멀쩡한 가정을 이 징후로 만들어 놓고 네 뒤처리까지 우리더러 하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아, 엄마 아빠는 누구 편이에요? 이혼하면 그냥 남남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구세요? 솔직히 엄마 아빠가 하도 결혼하라고 닥달해서 마지못해 한 거지.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애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도 싫고요. 남편의 망발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작게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힘들게 얻은 저희 아이를 두고 귀찮다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께 받은 정과 어머님의 건강 때문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아버님도 기막히고도 절망적인 얼굴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네 자식이 귀찮다고? 엄마 아빠는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너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거야? 아버님의 말에도 남편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결혼 유지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드리기로 했던 약속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수술은 가족 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깨달은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님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시연아, 내가 미안하다.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도 단단히 잘못 시켰어. 민준이 저놈아, 내가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할게. 내가 신장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다. 신장 그거 안 줘도 괜찮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황망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어머님께 신장 공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이 필요했고 제가 나서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만큼 시부모님께도 진심이었고요. 어머님도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에 저도 이혼을 결심했고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철없이, 아니 잔인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다음 말을 내뱉었어요. 아,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엄마 신장 공유해주는 것 때문에 이 사람 붙잡는 거예요? 아이 참, 답답하네. 엄마, 그럼 저한테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런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네가 뭘 해결하는데? 지금 만나는 여자 있거든요. 걔도 검사 한번 해보세요. 만약 되면 엄마한테 해주라고 할게요. 걔 저한테 푹 빠져서 뭐든 다 하려고 하거든요. 까짓건 뭐. 그리고 혹시 걔가 안 맞으면 걱정 마세요. 제가 다른 여자라도 빨리 구해서 데려오면 되죠. 세상에 여자가 쟤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대체? 라는데 시부모님도 저도 입이 뜨악했습니다. 남편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순간 내가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여자는 그냥 자신의 즐거움과 필요에 의한 도구일 뿐이었던 겁니다. 혜미조차도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말에 저와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짐승만도 못한 놈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하더니 갑자기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아버님은 싸대기를 날리셨죠. 어머님도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가서 등짝을 마구 때리셨고요. 네가 사람이냐고요. 저는 그 아수라장이 된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울부짖는 시어머니, 분노로 이성을 잃은 시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뺨을 감싸준 남편.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치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정말 잘못했구나. 이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그 후 저는 혜미를 만났습니다. 혜미는 말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자기가 빚이 좀 있는데 돈 많은 남자를 원했고 마침 민준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혜미야 오랜 친구였는데 혜미가 이토록 뻔뻔한 인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 남편과도 비슷하게 겹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상간 위자료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그리고 다시는 마주하는 일 없도록 하자는 말과 함께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 후 어머님이 전화가 왔는데 기어코 남편은 혜미를 데리고 와서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받게 했다더군요. 하지만 혜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이식은커녕 치료가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놈이 더 볼 것도 없이 혜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더군요. 혜미도 그놈의 돈 때문에 오랜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 남편과 놀아났는데 필요가 없어지니 가차없이 버려진 거였습니다. 게다가 혜미는 애초에 빚 때문에 제 남편한테 접근했다고 하지만
상간소송을 당했으니 저한테 몇 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갚아야 될 상황이 되었죠. 결국 지무덤 지갑한 겁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내가 낳은 자식이 어쩜 저 모양이냐며 끔찍하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남편과 혜미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소송과는 별도의 위자료도 크게 마련해서 주셨어요. 그 돈은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제 마음고생의 대가인데다 아이를 키울 때 써야 하는 돈이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상간소송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은 약속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아들과 거의 의절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주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다 끊으신 겁니다. 남편은 부모님 돈 믿고 돈 펑펑 쓰고 다니고 본인 월급은 거의 차값에 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을 싹 끊어버리니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던 거죠. 게다가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열받은 혜미가 남편의 회사에 찾아와 난리를 쳤고 그 회사 사람들도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둘이 개싸움이 난 거죠. 그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다행히 다른 친척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척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도 증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전 남편하고 시부모님하고 다툼이 크게 있었던 모양이지만 시부모님은 인간 같지도 않은 아들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신 것 같았죠. 남편은 부모님에게도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잘릴 위기에 처해지고 완전 땡전 한 푼 없이 버려진 신세가 된 겁니다. 남편에게 참 걸맞는 결말 같았죠. 돌아보면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철없는 남자를 만나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죠.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전 남편의 모습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반면교사가 된 것 같아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잘 커주고 있고 저 역시 디자이너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는 볼 생각 없지만 그래도 전 시부모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시부모님은 아이에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주시고 또 저에게도 잘해주셨던 분들이기에 굳이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토록 좋은 부모님 밑에서도 그런 개차반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어이없고도 신기할 따름이네요. 이 글을 쓰면서 지난 시간의 아픔이 다시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너무 대인 게 크다 보니 그럴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